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이 된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강시 시장터에서 평생 국밥을 말아 아들을 번듯한 사장님으로 키워낸 옥순이 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경기도 외곽의 어느 폐쇄된 국도변,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 진상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옥순을 휠체어로 옮겨 태우더니 인적이 끊긴 버스 정류장 아래에 세워두었습니다. 진상은 타이어를 살피는 척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진상아, 날씨가 너무 춥구나. 타이어는 다 고쳤니? 이제 그만 집에 가자꾸나. 하지만 진상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거칠게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 걸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길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상은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린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 한계야. 엄마 상가 보상금 그거 내 도박빚 갚는데 다 썼어. 이제 우리 집엔 엄마가 머물 방도 쌀 한 톨도 없어.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근처 요양원 차가 올 거야. 진상의 말은 비수처럼 옥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의 세단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옥순은 울부짖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낡은 보따리 안에는 옥순이 평생을 기록해온 비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은 시린 손끝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그가 저지른 비겁한 거짓말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을 꺼내 장부의 여백에 아들의 차 번호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옥수는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경기 12가 34XX 진상아. 너는 오늘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심판해야 할 죄인이 되었다. 옥순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금세 말라붙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뒷면에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배터리는 가득 채워져 있었고 단축번호 1번에는 오래전부터 연락해온 변호사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옥순의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옥순의 진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전화를 받은 변호사 정우는 숨가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드님이 정말 그곳에 혼자 두고 떠난 게 맞나요? 옥수는 시린 무릎을 문지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걱정은 말거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내가 준비한 서류들 바로 검찰에 넘겨라. 아비가 남긴 유산, 그리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까지 싹 다 도박판에 쳐넣은 증거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사실 옥수는 아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재에서 발견한 요양원 입소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본 날, 옥수는 밤새 피눈물을 쏟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고발하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옥수는 아들이 더 큰 괴물이 되기 전에 멈춰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옥순이 평생 기록해온 비밀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사업을 핑계로 빼돌린 공금과 며느리가 친정으로 몰래 보낸 비자금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낡은 보따리 밑바닥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상가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상이 가져간 것은 옥순이 정우와 짜고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진상은 지금쯤 그 가짜 서류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빌려 도박판의 손실을 메우려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파멸을 슬퍼하기보다 그가 저지른 인과응보의 무게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서 정우가 보낸 차가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우는 옥순의 굽은 등을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추운 곳에 계시지 마세요. 시내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옥수는 차에 오르기 전 아들이 사라진 어두운 도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전쟁이라니? 이건 그저 내 자식의 엇나간 버릇을 고쳐주는 매질일 뿐이다, 정우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진상이 회사 계좌부터 묶어라. 내 돈으로 세운 회사니 내 마음대로 다들 권리도 내게 있지 않겠느냐. 차 문이 닫히고 히터의 온기가 영순의 몸을 감쌌습니다. 옥수는 장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 진상이 마주할 세상은 그가 상상하던 화려한 재기가 아니라 평생을 속여온 어머니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이 될 것입니다. 옥순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끈을 스스로 끊어낸 여자의 얼굴엔 오직 서늘한 결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상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함 속에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상은 책상 위에 놓인 가짜 상가 서류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서류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고 화려한 재기를 꿈꿀 수 있다고 믿었죠. 진상은 며느리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진상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노인네는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이 상가 내 명의로 돌리고 바로 대출 시행할 거야. 우리 이제 고생 끝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10분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격리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원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법인 계좌랑 대표님 개인 계좌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은행 측에서 실소유주 확인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진상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인데 실소유주 확인이라니? 당장 은행 지점장 연결해! 진상이 수화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갖춰 입은 정우와 2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상은 정우를 알아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진상은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우리 엄마 변호사 나던 놈이 여긴 웬일이야? 정우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진상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상 씨, 착각이 심하시군요. 이 회사의 설립 자금 100%는 강옥순 어르신의 국밥집 수익금이었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30년간 기록하신 비자금 장부, 도사본과 계좌 명의 신탁 해지 통보서입니다. 진상은 서류를 훑어내려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장부 속에는 그가 어머니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로 송금한 내역들이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30년간 국밥을 말며 배운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 어디로 흐르는지 읽어내는 법이었습니다. 진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제 눈길에 버려진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심과 미래였다는 사실을요. 정우는 진상을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자식 농사 흉작이면 갈아엎는 게 농사꾼의 도리라고요.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은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벌인 노인 유리 사건, 이미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진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그 황량한 국도에서 어머니가 읊조리던 차 번호는 저주의 주문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상이 갈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차가운 철창 안이었습니다. 영순의 장부는 이제 마지막 장 아들의 파멸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차에 붉고 파란 불빛이 진상의 사무실 유리창을 어지럽게 뒤덮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진상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진상은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우리 엄마가 치매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게 다 오해라고요! 하지만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상을 내려다보며 태블릿 PC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상이 옥순을 휠체어에 앉혀두고 비웃으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상의 아내 유라도 안락한 아파트 거실에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의 패물함을 품에 안은 채 발악했습니다. 유라는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그동안 수발된 게 얼마인데 치매 노인 말만 듣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라의 서랍장에서 발견된 것은 옥순의 약통에 몰래 갈아 넣었던 수면제, 가루와 재산 탈취 모의가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옥순은 며느리가 청소를 핑계로 방을 뒤질 때마다 일부러 허술한 곳에 증거들을 배치해두고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상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옥수는 시장 바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거짓 눈물과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옥순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옥순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을 견뎠지만 아들은 끝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정우는 유치장에 갇힌 진상을 찾아가 옥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버린 것은 눈밭이 아니라 너 자신의 욕심이라고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법정이다. 진상은 그제야 통곡하며 벽을 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옥순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은 이제 아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옥순은 정우가 마련해준 조용한 거처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옥순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옥순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이름 대신 강옥순의 인생 제이막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은 이제 아들을 위한 국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몰락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은 옥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옥순의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효도도 비겁한 음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의 무게만이 고요하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강시 시장터 초입에 위치한 옥순네 국밥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색 코트를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옥순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옥순을 맞이했습니다. 옥순은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지냈어? 나 박옥순이 돌아왔네. 이제 이 가게 다시 내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옥순이 치매에 걸려 아들에게 쫓겨났다는 소문에 다들 가슴 아파하던 터였습니다. 사실 옥순은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주면서도 국밥집 건물만큼은 본인 명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옥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문조차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옥수는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쇠솥의 감촉이 옥순의 거친 손바닥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이 솥에서 나는 국물 냄새가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잠시 정신을 놓고 살았구나. 옥수는 정우를 불러 시장 상인들을 모두 가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품어왔던 그 비밀 장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부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옥순이 몰래 빌려준 돈과 상인들이 자식 몰래 맡겨둔 비상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옥순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여러분의 돈 내가 다 지켜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져가려던 건 내 피눈물이지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돈들 각자 주인들에게 돌려줄 테니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상인들은 옥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동료들의 삶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옥순의 해안은 자식의 배신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옥순은 가게 한쪽 벽에 붙어 있던 아들의 사장 취임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힌 낡은 서의 액자가 다시 걸렸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영업을 마친 가게에 홀로 앉아 끓어오르는 국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진상은 구치소에서 면회를 거부당하자 연일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옥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상아, 죄는 지은 만큼 받는 법이다. 나도 어미로서 너를 그렇게 키운 죄를 여기서 국밥을 말며 씻어내마. 옥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비로소 장부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옥순의 인생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독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의 증기가 옥순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뒤 오강시 국밥집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옥순은 새벽 일찍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은 횡령과 존속유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 유라 역시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면회를 오라는 아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지만 옥수는 끝내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솥을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매를 맞아야 사람이 되는 법이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지은 죄를 씻는 진짜 방이다. 옥수는 영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달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황량한 국도변 정류장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차가운 유기 현장이 아니라 옥순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성지였습니다. 옥순은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옥순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여기서 너를 원망하며 죽어간 게 아니라 강옥순이라는 내 이름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고맙기도 하구나. 옥수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자식에게 줄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진리다. 옥수는 장부를 덮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옥순의 가슴 속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자유가 일렁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옥수님은 비록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우뚝 선 옥수님의 앞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오늘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나요? 혹시 자식의 이름 뒤에 숨어 정작 자신의 이름은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옥수님의 당당한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옥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옥수님의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님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밤이 인생 극장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대본의 특정 장면을 수정하거나 다음 이야기로 추천하고 싶은 실화 소재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